안녕하세요. 안나의 백지편지의 안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영란입니다. 60대를 살아가는 여인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안나의 백지편지도 2019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영란 친구와 저는 지난해 환갑이었어요. 이제는 진정 60대가 된 것이 피부로 와닿네요. 그리고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적다는 생각에 숙연해지기도 합니다. 남은 생은 좀 더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살아야겠다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달 안나의 백지 편지에서는 이른의 나이에 감독의 길을 걷고 계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지난해 12월 8일 벨라시타 메가박스에서 상영된 다큐 영화 나의 아버지 히로타를 만드신 조정행 감독님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는데, 영화에 몰입하셔서 인생의 이모작을 멋지게 만들고 계시는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성영입니다. 저와 감독님은 고향 영상미디어센터 시나리오 교실에서 처음 만났어요. 저는 시나리오를 배울수록 어려움을 느꼈는데, 감독님은 처음 쓰신 시나리오로 방석이라는 독립극 영화를 만드셨어요. 교장 선생님으로 퇴직하셨지만 평교사 시절 국어 선생님이었다는 소리에 그 모든 것이 시나리오 작업의 밑바탕이 되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첫 작품 시사회는 고향 영상미디어센터 1층 어울림영화관에서 했는데 90분짜리 장편 영화를 보면서 감독님의 역량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이 2016년으로 기억하는데 2018년에 두 번째 작품으로 아버지에 관한 다큐 영화를 제작하셨어요. 한 가정의 가족사이자 역사의 뒷이야기를 다큐로 만들어가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감독님의 열정과 추진력에 존경과 응원을 보냈습니다. 감독님은 교직에 몸담고 계시다가 교장 선생님으로 퇴직하셨는데 왜 제2의 인생을 감독이 되기로 하셨나요? 교사 37년 하다 보니까 딱딱하고 좀 권위적이고 전형적인 그런 것이 싫어서 감독을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일단 멋있잖아요, 감독은. 네, 맞아요. 네. 개성도 있고 창의적이고, 그러니까 부시시하면서도 뭔가 천재 같은 느낌. 뭐 봉준호 감독 보고 봉준호 교장 그러면 멋없잖아요. 네. 봉준호 감독이 멋있지. 그래서 멋있고 싶어서 했고, 두 번째는 제가 영화 옛날 많이 봤는데 배우가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때 배우는 오드리 헵번, 잉그리드 버그만 같은 너무나 완벽하고 잘생긴 배우들이어서 배우 되기를 포기했죠. 좌우지간 인생을 좀 이만큼 살다 보니까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감독이 되었습니다. 네. 영화에 대한 관심은 언제부터 갖게 되셨나요? 중학교 1학년 때 친구와 같이 옛날 화신백화점 그 뒤에 우미관이라는 극장이 있었어요. 거기서 슬픔은 그대 가슴이라는 영화를 처음 보았습니다. 그 화면도 안 좋고 막 비 오듯이 하고 그런 화면. 근데 그 영화 너무나 낭만적이고 화려하고 또 그 모성의 엄마와 딸의 그 애잔한 얘기에 너무 감동이 돼서 그날 그러니까 딴 세상을 갔다 온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졌었는데, 그 이후로 영화에 미쳤죠. 네. 중고등학교 때 합쳐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 영화 쭉 적어봤는데 130편의 외국 영화를 봤어요. 그것도, 많이 보셨네요. 예, 그것도 극장에서만 그 영화를 많이 보고, 중고등학교 때는 거의 영화가 제 관심사였습니다. 그 퇴직 후에 몇 달 놀다가 교화도서관을 갔는데 그 죽기 전에 봐야 할 영화 500편이라는 그 책이, 두꺼운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을 봤는데 거의 뭐 한 장 넘어 다 제가 본 영화고, 그래서 영화에 대한 그 저 밑바닥에 있던 게 다시 겉으로 올라와서 그 교화도서관에 있는 영화에 관계된 책 한 20권 그 책을 다 읽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영화에 관심이 많으셨네요. 네. 그럼 아버지의 다큐를 생각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 궁금해지네요. 네.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인데 작년이
1918년. 네. 근데 아버지가 1918년생이니까 작년에 아버지 100번째 생신인 거예요. 네. 근데 평생에 아버지한테 잘못한 게 너무 많고,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시간도 있고 하니까 과거 생각이 많이 나면서 아버지에게 너무 그 불효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다시 기억하고 좀 추모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버지가 청년 시절에 입교대학에 가셔서 또 오사카의 오다니 공장에 다니면서 그 항일 운동을 굉장히 하셨는데, 그 이후에 또 6.25 때는 코뮤니스트로 활동을 하셔서 하여튼 아버지의 삶이 그 근현대사 소용돌이 속에 있었죠. 거기서 한평생을 아주 거친 삶을 사셨는데 그 아버지의 그 삶을 그냥 묻으면 안 되겠다. 기억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그 아버지가 75세에 돌아가셨는데 거의 그 이데올로기 갈등이 굉장히 심한 한국 사회에서 아버지가 굉장히 그 묻혀 살았죠. 그 삶을 마감하셨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없는 좀 넓은 세상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지금이 바로 이제 그런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 효녀시네요. 우리도 부모님을 생각하지만 그저 그리워할 뿐이죠. 며칠 전 안나와 감독님의 스튜디오에 가서 다큐 영화를 보았는데 감독님께서 아버지의 삶을 추적해 다큐멘터리 영상으로 담아내면서 아버지와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진 느낌이라고 하셨어요. 아버지와의 추억 중에 가슴에 남는 일을 떠올리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아버지가 좀 엄격하시고 말씀도 없으셔서 뭐 다정하고 그런 추억은 별로 없는데, 하여튼 제가 최초의 아버지에 대한 그 무서운 그런 추억은 이제 맨날 어릴 때 교회에서 뭐 준다 그래가지고 네. 어릴 때 교회 가면 맛있는 거 많이 줬잖아요. 맛있는 거 줘서. 근데 귀에도 이렇게 성경 찬송가 부르고 그 열심히 가서 노래 부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아버지가 뒤에서 제 이름을 부르면서 나오라고 소리를 질러서 나왔는데 아버지가 그때 저를 그 개울가가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개울가도 인생의 개울인 것 같아. 네. 개울가를 건너가면서 업고 건너가시면서 절대로 교회 다니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뭐 예수 믿지 말란 말은 안 하셨어요. 네. 그래서 왜 그랬는지 아버지가 지금 이제 커서 생각하기를 아버지가 올바른 생각만을 갖고 살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교회가 아버지가 그 역사 속에서 뭐 서북청년단이라든가 우익교회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한 생각이 안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교회 다니지 말라 그러는 게 생각이 났고 저는 그 이후로 교회는 안 갑니다. 그렇지만 성경책은 읽죠. 성경책은 읽고 저기 크리스마스 날 교회도 갑니다. 그 어릴 때 그 느낌 그런 게 좋아가지고 가끔 가는데 뭐 제 주변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포진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입교대학 법과 다니셨는데 글을 너무 잘 쓰셨어요. 그래서 동네 그 사람들의 민원 이런 거 다 글 적어주시고 또 재판에 걸려있던 사람 글 써서 판사가 울었다. 그래서 집행유예를 풀려난 적도 있고. 아이고. 예. 그다음에 또 동생이 등록금을 못 내가지고 이제 학교 청소하고 왔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공정하지 않다고 담임선생님한테 편지 썼는데 그 담임선생님이 막 얼굴이 팍 불구스러해지면서 막 떨었다. 뭐 이제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하여튼 아버지가 글을 잘 쓰셨고 그다음에 제가 또 잊을 수 없는 거는 그 장독대 밑에 그 창고가 있었는데 그 창고를 아버지가 이렇게 목욕탕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뒤에다가 이렇게 보일러도 달고 더운 물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뭐 수도가에서 머리 감고 씻고 그랬죠. 근데 그 목욕탕 만들어줘서 머리를 마음대로 감을 수 있었고 샤워하고 너무 행복했던 기억이 있고 또 동네 사람들도 그 더운 물 데우는 날에 와서 목욕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동네 그 하수도 뭐 그다음에 전봇대 그런 게 없는 동네였는데 그 구청에 가서 막 민원을 하셔가지고 그 어떻게 얻어와서 동네 사람들이 다 나가서 그 공사를 해서 동네가 참 좋아졌던 그런 기억도 많고
하여튼 아버지 발명 가셨네요. 네, 요즘은 맥가이버이면서 리더였던 것 같아요. 네. 리더십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럼 아버지에 대한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가족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네, 뭐 겉으로 뭐 굉장히 칭찬하지는 않지만 다 좋아하는 것 같았고, 특히 그 찍으면서 아버지 추억을 각자 얘기하면서 찍었는데 공유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리고 또 이제 올케들도 나오고 다 나왔는데 굉장히 친밀해진 것 같고, 또 아버지의 삶을 정리하면서 우리들의 삶의 어떤 지표를 다시 세우게 됐다. 그런 좋은 경험도 있었고, 또 자료를 찾으려고 동생들이 도와줬고, 특히 이제 물심양면으로 돈도 많이 지원도 해주고, 네. 그래서 별로 안 쪼들리고 영화를 만들 수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조카가 또 음악을 해갖고 영화 음악도 만들고, 또 남편도 그림을 그리는데 그 영화에 몇 장면 그려졌죠. 한 일이 있네요. 와. 가족들의 응원도 큰 힘이 되셨겠어요. 네. 영화를 보다 보니 장남이신 조승정 선생님께서 아버지는 신과 같은 존재라고 하셨는데 자식의 눈에 완벽하게 보이신 대단한 아버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친구분의 나레이션으로 더욱 차분한 느낌을 주는 영화는 오사카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수많은 감정을 지닌 감독님의 옆모습을 보여주며 시작되잖아요. 태풍까지 불어 심란했던 날 오사카로 가는 감독님의 머릿속은 너무 복잡했을 텐데요. 그때의 심경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일본을 가기로 결정한 날 이제 태풍이 불어서 원래 오사카로 가려고 했다가 도쿄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갈 때의 느낌은 이제 아버지의 행적을 찾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흥분됐고, 도쿄에 가서 리큐 대학 갔을 때 아버지 젊은 때 그 잘생긴 모습이 떠오르면서 네. 또 거기서 얼마나 낭만적인, 학교가 되게 예쁘거든요, 리큐 대학이. 그래서 아버지 정말 여기서는 아무 걱정이 없으셨을까? 굉장히 행복하셨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리큐 대학 가서 그 아름다운 걸 보고 저도 거기 그 학교 다니고 싶더라고요. 굉장히 예쁜 거기가 학교. 윤동주 시인도 그 학교 다니지 않았나요? 예, 그렇죠. 그래서 윤동주와 아버지가 거의 43년 거의 같은 시기에 학교를 다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거기서 대학생을 하다가 그 오다니 중공업 그 아마가사키 공장에 거기서 항일 투쟁하셨는데 거기에 이제 징용 가셔서, 근데 거기가 너무나 그 군함도 같은 하여튼 그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을 엄청나게 그 압박을 하고 쓴 책을 보니까 비참하기가 이름 말할 수가 없는데, 아버지가 거기서 그 한 100여 명의 그 조선인들에게 곧 해방이 온다, 일본에게 저항해야 된다고 항일 그 투쟁에 불을 지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나중에 오사카 형무소로 가서 1년 가까이 이제 형 사셨는데, 그 오다니 중공 가서는 너무 제가 슬픔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 역사를 느꼈고, 그날 또 마침 비도 왔어요. 그 이제 아버지에 대한 기록을 알고 갔기 때문에 정말 슬펐는데, 그때 오다니 중공업에 아버지가 계실 때는 이름을 광전병규로 개명했어요. 이거는 이제 리쿄 대학 갈 때 도항증하고 대학 가려면 개명했었어야 돼요, 창씨를. 그 윤동주도 이제 그때 했는데 아버지가 광전병규를 했는데 왜 광전이라고 했을까? 넓을 광자 받전자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황해도가 고향이신데 연백평야의 그 드넓은 벌판을 꿈꾸지 않았나. 그래서 조국의 광복, 땅에 대한 어떤 소망, 그런 거를 생각하시고 이름을 광전으로 개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가서는 그 아버지가 갔던 길을 가면서 아버지의 숨결을 가장 많이 느꼈죠. 그래서 리쿄 대학 갔을 때는 좀 기쁜 마음과
아마가사키 가서는 너무 슬프고 그런 걸 느꼈고, 그리고 이제 오사카 형무소 갔을 때는 아버지가 해방되는 거를 예견하셨거든요. 그래서 한 8개월 계셨는데, 여기 계실 때는 그렇게 처절하고 뭐 비참한 것은 아니었겠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공교롭게도 그 세 군데 갔을 때 날씨가 다 틀렸는데, 리키오에 있을 때는 청명하고, 또 오다니 갔을 때는 비가 오고, 또 형무소 갔을 때는 약간 흐렸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감상을 느끼고 왔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는 극영화를 하셨는데 이번 다큐를 만들면서 특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으셨겠어요. 네, 처음에 다큐 만들 때 제일 내 스스로 마음 다짐한 게 뭐였냐면, 감상에 빠지지 말자. 형제들의 기억도 그 실제 기억이라기보다 윤색이 될 가능성이 많다.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좋게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우리 아버지를 너무 영웅시해서 다른 사람들이 뭐 자기 아버지 자랑하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까봐 상당히 객관적으로 가려고 했었고, 제가 감정적으로 빠지지 않으려고 되게 애를 썼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특히 그 이데올로기 문제가 있어서 이 이데올로기 프레임을 어떻게 내가 거둘 수가 있냐. 거둘 수도 없을 뿐더러. 그래서 이 프레임을 걷는 것, 또 내 스스로 평생 동안 나도 모르게 내 스스로의 그 위축감. 피해, 내 위축감 이런 것도 있어서 되게 망설였죠, 사실은. 양과 음이 있다면 음에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진실한 목소리도 좀 꺼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죠. 그래도 이번 다큐를 통해서 얻은 것도 많으셨을 텐데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번에 그 다큐를 다 찍고 나서 어떤 생각이 했냐면, 정신 놓으면 안 된다. 어리석은 일을 두 번 다시 겪으면 안 된다. 우리가 역사의식이 더 좀 투철해졌죠. 그래서 역사는 흐른다. 우리는 역사가 끝난 게 아니고 역사 속에 있다. 아직도. 그래서 우리의 하루하루가 역사의 조각이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어떤 게 진짜고 가짜인지, 누가 정말로 올바른 것인지, 그런 거를 정신을 차리고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그 제 삶의 확장됐다. 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공동 작업하면서 느낀 것도 많고, 또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많이 만나서 도움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역사,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관점 이런 게 상당히 좁다. 그런 걸 많이 느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 거, 그런 게 제가 이번 다큐에서 얻은 것이고, 또 끝나고 나서도 그 다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틀린 거예요. 부모에 대한 생각도 틀리고. 그래서 이렇게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또 이해하고, 그런 면에서 저는 그 이상의 엄청난 많은 것들을 얻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영화를 통해서 이제 더 삶의 확장을 느끼셨네요. 네. 그렇다면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말씀 좀 들려주세요. 네, 제가 제 주변에 훌륭한 사람 너무 많더라고. 이름 없는 사람들. 그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상당히 조심스럽고, 주제 넘을 수도 있는데, 70이 넘어가니까, 얘기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네. 그리고 누가 욕하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다 사람마다 개성과 자기 상황과 처지와 생각이 다 틀려서 또 일률적으로 이렇게 해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다 영화 찍어라. 그러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죠. 돈 있냐? 이렇게 얘기하고. 또 두 번째는 충무로에 가봐라. 날고 기는 사람 많다. 그렇게 얘기하죠. 저는 충무로가 나하고 무슨 상관 있냐. 나는 내가 내 할 얘기하면 되는 거고, 봉준호는 봉준호 얘기하면 되는 거고, 임권택은 임권택 하고 싶은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일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데, 맨 첫 번째가 내가 누군지,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이때까지 나는 뭐를 위해 살아왔는지, 그러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한 생각이 확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돈 버는 일은 안 하겠다.
돈 버는 일은 안 한다. 평생 벌었는데 쓰고 싶어요. 그래서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나 자신을 믿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이번에 많은 그런 느꼈는데 내가 뭐 하겠냐 사람들 다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뭐 그럼 제가 영화 찍었다면 그 남편이 돈 잘 버는가 보네. 그다음 자기가 국문과 나왔으니까 글 썼지 이런 거예요. 네. 그 나는 그렇게 못한다고 자기 스스로를 딱 정지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게 있고 해볼 거를 찾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처럼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쫙 걸치면서 내가 그 많은 과정에서 내가 흥미 있었던 부분이 어떤 것인가. 저는 이번에 중학교 때 영화 본 걸 찾은 거잖아요, 제가요. 그래서 그거를 찾는 거, 내가 잘하는 걸 찾아서 그걸 찾아서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시나리오 처음 썼을 때 너무 시시한 거예요. 제 거 읽어보니까. 그래서 이제 건축학 개론이라는 그 영화 아시잖아요. 네. 그 건축학 개론을 구해서 읽었는데 너무 잘 쓴 거예요. 건축학 개론이. 완전히 문학이에요. 시예요. 그래서 기가 팍 죽었어요. 그 기가 팍 죽고 며칠 동안 못 쓰죠, 글을. 근데 이제 다른 사람 또 이렇게 보면은 시시한 걸 보면은 뭐 이 정도는 나도 쓸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뭐 이 정도는 나 쓸 수 있겠다는 거는 별로 힘이 안 돼요, 사실은. 잘 쓴 사람 거 보고 나서 기가 죽고 나서 쭉 지나가면 그 잘 쓴 글이 남아 있어요, 저한테. 남아서 다음 한 줄 썼던 걸 두 줄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신기한 그런 체험을 했죠. 그래서 유명한 작품 하나 남기는 게 작가가 아니고 죽을 때까지 글 쓰는 게 작가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글을 한번 써보시면 한번 써보세요. 제가 이제 카톡 같은 거 보는데 많은 사람들이 카톡에 뭐 감상문 쓰고 보면 너무 잘 써요, 글을. 근데 글 써보라 그러면 못 쓴다 그래요. 카톡에 그렇게 말을 잘하면서. 그러니까 누구나 얘기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글을 쓰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글 쓰다 보면은 나한테 이런 면이 있었나? 그리고 자기가 글을 한번 써보세요. 어떻게 되나? 굉장히 달라진다니까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달라지고. 그래서 뭐 유명한 작가가 되라는 게 아니고 자기 삶이 달라지니까 그렇게 뭐든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하겠냐는 생각부터 딱 없애야지 뭘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끝으로 일기를 쓰는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하루에 한 줄이라도. 그래서 보면 건강일지도 괜찮아요. 저는 건강일지 쓰거든요. 건강일지. 10년째 쓰고 있는데 내가 작년에 되게 아팠었네. 이런 것도 알게 되고 일기를 쓰는 거를 생활화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그 데릭 자만이라는 독립영화의 유명한 감독인데 꿈 꾸지 마라. 네 자신이 꿈이 되어라. 그 얘기했는데 저는 이 얘기를 초창기 때 이제 감독들 얘기를 많이 읽게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말이 와닿고 아무리 작은 거라도 꿈은 큰 건 줄 아는데 작은 거라도 자기가 그 꿈이 되는 거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 나는 누구인지, 무엇 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지 자기 자신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퇴임 후의 삶을 재창조하시고 인생 후반기에 숨겨진 잠재력을 일깨워 멋진 인생을 살아가시는 모습에 힘껏 박수를 치고 싶어요. 앞으로 좋은 작품 많이 만드시고 대한민국 영화사에 큰 획을 긋는 감독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감독님이 영화에 더욱 몰두하실 수 있게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안나의 백기 편지 26번째 이야기였습니다.